예, 프로입니다. 제가 이번 주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끔씩 제가 환율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환율도 관심 있는 분도 많으시죠. 해외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송금이나 여행 갈 때 많이 보실 텐데 그 원달러가 지금 1270원대잖아요. 뭐 제가 근래 들어서 1300원 이상은 항상 싸다. 주식 투자하실 때 우리나라는 환율을 봐야 된다. 기본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환율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달러 대비 원화가 환율이잖아요. 그건 다 아시겠지만 주식을 투자할 때 제가 사이클을 얘기하고 할 때랑 안 할 때, 그다음 금리가 가장 기준이다.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 장세가 올 수 있다. 2020년 같은 때, 2008년 같은 때. 거기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성장이 되고 실제로 돈이 가는지 세상 트렌드를 찾고 머니 체이싱을 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죠? 자, 금리가 올해는 안 빠지죠. 왜? 인플레 때문에 그래.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워낙 작년같이 그렇게 안 좋은 시기 거치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는 금리를 밑으로 빡 뚫려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죠. 2008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0년 코로나 때처럼 더 멀리 가면 1997년 IMF 때처럼 그러면 그때 다 박살나요. 경기고 주식도 뭐 다 박살나는 이유에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면 그때 그 금리가 기업의 어떤 유동성을 살리고 개인들 투자를 살리고 개인들의 어떤 저금리에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자금이 돼서 돈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이번 같은 케이스는 40년 만에 온 인플레예요. 인플레이션입니다. 1970년, 80년대 아서번스가 어떻고 그때 연준위원 누구 이런 얘기 계속 소환하는 것처럼 제가 봐도 이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식 투자가 점점 더 힘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한번 이게 나름 이제 조금 심화학습일 수도 있고 제가 주식을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막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말씀 안 드릴게요. 최소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식을 작년부터 바닥에 사고 뭐 이런 얘기를 드릴 때 큰 기준을 잡은 제가 보는 아주 그냥 저한테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특히나 금리나 어닝을 보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에 투자할 때 우리나라가 사실 정시가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마켓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 마켓 MSCI 기준으로 선진국 관찰국 지정을 하려고 온갖 지금 제도를 바꾸고 외국인이 쉽게 우리나라 투자하는 그 산업적인 법률도 바꾸고 그러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게 환율이든 뭐 공매도든 많이 개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관찰국 지정에 실패했어요. 내년에 또 관찰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선진국 마켓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내가 말씀드리는 외국인이 어떻다, 외국인이 털어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누구나 봐도 선진국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정시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기준이 선진국이 아니라니까 아직까지요. 그래서 이제 정시를 투자할 때는 이머징 마켓이라 개발 도상국가에 포함이 돼 있는데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율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환율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달러가 약세기라고 저는 봅니다. 달러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달러가 약하고 얼마 전에 달러가 폭락했다. 미국이 금리가 올라다가 떨어지고 미국이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진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말하면서 우리나라 장세 좋다 말씀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인 기간이 아직은 이머징 국가인 우리나라 정시에 외국인들이 기준을 삼는 이머징 정시에서 외국인이 쉽게 사고 장을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되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올해가 지금 그래요 사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박스를 만들어 놨는 게 달러가 약세였던 기간입니다. 보통 달러를 말할 때 달러 인덱스를 말하는데 지금 115까지 갔다가 지금 100까지 빠졌어요. 작년 9월 달이 최고 높았습니다. 작년 9월 달 맞죠? 이때가 9월 10월 달이 115까지 왔어요. 작년 9월 달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 쪽 유럽 난리 난다, 일본 박살 난다, 우리나라 레고랜드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위기 온다, 뭐 난리 칠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서 공포에 잡은 사람들은 달러가 빠지면서 그때 단기 저점을 작년 9월에 만들었어요.
자, 이거 제가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게 2000년부터입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게 2000년이었고, 가장 이머징 국가나 우리나라 중화권, 중국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02년, 2003년부터, 보이시죠? 2002년부터. 이때부터 한 5년간 좋았어요. 장이 5년 내내 올랐다니까요. 이때 경기 정말 안 좋다고 부동산도 정말 좋고 정치도 좋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내수가 안 좋고 부동산에 대해서 막 빈부격차 커지고 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을 텐데,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큰 기회가 없었죠.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정말 싼 노동력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온갖 싼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디플레를 만들었던, 이때 중국이 정말 잘 나오고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던 그때의 한 5년간의 시기였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2008년에 뭐가 터졌죠? 이 버블이 생기고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탐욕의 월가들이 온갖 지라지라 떨면서 강아지만 데리고 와도 집 대출해주고 막 그랬단, 10억짜리 대출이 100만 원 가지고 대주고 강아지 명의로 대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상상도 안 되죠. 그땐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개박살이 납니다.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사실 이것도 이론적인 건 한데, 달러는 미국의 통하고 패권 국가의 이제 그 기축 통화입니다. 물론 지금 달러 위상이 줄어들어서 전 세계 달러 통용되는 게 뭐 70% 가다가 50%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암만 중국이 위안화 갖고 한다 하더라도 전체 통용되는 거에 2% 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2% 미만입니다. 자, 달러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로존, 이후에 유로화죠. 유로화도 10몇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캐나다 달러 같이. 그런 거 대비했을 때 달러가 얼마나 강하고 약하냐를 보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가 떨어질 때는 그냥 글로벌 정시가 다 좋아요. 근데 달러가 오를 때 있죠. 달러 오르지 않습니까? 이때는 금융위기 올 때예요. 왜 달러가 오르느냐? 뭐 경기 박살나고 정시가 안 좋고 금융이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2008년에 이 위기를 만들었던 원흉이 미국 금융이었습니다. 미국 월가의 탐욕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부동산 박살, 주식 박살, 우리나라 2200 가던 게 800까지 빠질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30% 40% 빠질 때였어요. 근데 달러 올라가죠. 달러 올라가면 금융이 안 좋습니다. 투자할 때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다시 공조를 하고 금리, 제로금리 만들고 부양하고 EQ 만들고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달러가 떨어집니다. 달러 떨어질 때 2009년부터 2010년, 뭐 중간에 등락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 2년 반 동안 올라가요. 이때 달러가 하락기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미국의 뭐 신용등급 뭐 강등되고 또 불안불안하니까 달러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가 약할 때는 금융이 좋고 투자할 때고요. 달러가 올라갈 때는 안전자산 달러를 살 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예요. 특히나 달러가 강할 때, 이럴 때는 이머징 국가에서는 더 돈이 빠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겉으로는 선진국이라 하지만 투자를 하고 금융을 하는 정시에서, 채권에서는 이머징이다. 개발도상국가라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머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금리 사이클과 어닝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계속 이머징을 죄송한데 이머징 시장 투자할 때는 전체 중화권으로 섞여 있으니까 중국이나 홍콩 지수 보는 거고요.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우리나라 이머징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자, 뭐냐? 달러가 약할 때 투자하고 달러가 강할 때 투자 안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인 그 큰 흐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달러 올라갈 때 투자하면 안 되고 다시 왔다 갔다, 이때는 약간 말이 많은데 2015년에는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 좋을 때예요. 이때 사실 위안화 이런 애들이 중국 채권을 엄청 사줬거든요. 그때 제 회사에서도 중국 채권 엄청 팔았어요. 근데 이게 중국 환율 가지고 위안화 장난치다가 박살이 납니다. 그때 약간 또 괜찮았었고, 2017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이때 우리나라 장이 또 1년 내내 랠리를 가죠. 그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또 달러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됩니다. 자, 2018년에 왜 올라갔죠? 트럼프가 2018년 2월 달에 중국에 관세를 갖다 붙이면서 미중 패권을 시작할 때예요. 그때 장이 내내 안 좋았습니다. 달러 올랐죠. 자, 그리고 2019년 말입니다. 원래 2020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트럼프가 3년째 되는 대통령 임기 2016, 17, 18 2016년 말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2019년이
대선하기 바로 1년 전에 중국과 극적으로 관세 좀 풀어줄게. 2020년 내년 대선인데 중국이랑 미국이 손을 좀 잡습니다. 지금과 조금 비슷하죠. 내년에 바이든이 11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중국 더 조져버리면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증시가 또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는 미국 중국의 갈등이 조금 유화될 거라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긴 한데 정시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2019년 말에 10월 달에 괜찮게 풀었는데 문제는 뭐냐? 2020년에 말도 안 되는 아무 대상 못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 박살난 거야. 트럼프 얼마나 무시겠습니까, 솔직히. 트럼프 가지고 뭐 살충제를 뽑아가지고 주사를 놓자는 얘기도 하고. 코로나 때 여러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때 대처를 못해서 나가 떨어진 대통령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웬만하면 4년 하고 연임 시켜주잖아요. 미국 역사상 연임 안 된 대통령이 2명 있다 하더라고. 카터하고 이제 트럼프 싶은데. 그리고 한 번 4년 하고 연임 못했어요. 네, 바이든이 된 거죠. 어쨌든 트럼프는 워낙 강경이었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가고 코로나 터진 상태인데 워낙 급하게 빠지고 나서 그때 또 제로금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로금리 만들고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2008년 서프라임 때가 미국이 100년 만에 올까만 아주 큰 금융위기다. 대공황에 견줄 만한 금융위기라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돈을 더 풀어버렸어요. 더 풀어버렸다고. 더 풀어서니까 장세는 날아가죠. 달러는 빠지죠. 달러 빠지고 우리나라도 그때 날아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동학 깨면서 4만 원짜리 9만 원 만들고 뭐 언택트에서 네이버 카카오 날아가고 코로나 관련 엄청나게 올랐고 이때 이제 미국 나스닥 뭐 테슬라 1배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돈을 그래 푸니까 제로금리에다 돈 그래 푸니까 유동성 장사가 미친 듯이 올랐던 거죠. 근데 그렇게 올라간 이후에 사이클은 또 보복을 합니다. 또 안 좋게 돌아오죠. 지금 그때 풀어놓은 돈들이 인플레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또 중국이 싸게 물건 만드는 게 미국 중국도 때리면서 중국에 대한 글로벌 밸류체인 망가지고 신냉전 되고 중국에 대해서 그 물건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그다음 무역 관련 원자력 관련해서 무역적인 어떤 그 자기들이 카르텔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갔잖아요. 자유무역 경제로. 그 지금 자유무역 경제 아니죠. 중국부터 떨어져 나가고 러시아 조지고 저끼리 뭉쳐 하고 이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니까 이때 돈을 엄청 풀어서 인플레가 된 상태인데 글로벌 정치적으로도 효율적인 어떤 무역 구조나 상품 구조가 또 망가진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이 달러가 올라가면서 장세가 작년 내내 박살났어요. 자,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머징을 할 때는 달러를 당연히 봐야 돼요. 달러 약세 기간이라는 말은 안전자산을 원하지 않고 성장주를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기회고 올해도 지금 달러 빠졌잖아요. 작년 9월 달에 기억나시죠? 작년 9월에 달러 115 갔을 때 일본 망한다, 유럽 망한다, 우리나라 레고랜드 그때에서 금융 위기 온다 막 별의별 난리 났을 때 우리는 9월 말에 공포의 사회 돈 번다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작년 9월 달 달러 인덱스 115일 때 115가 된 게 이제 100까지 빠졌어요. 100까지 빠졌습니다. 향후적으로 저는 더 빠질 수 있다 봐요. 물론 이제 이게 밑에서 올라왔던 2021년에 뭐 90까지 빠진다 보진 않아요. 지금 한 96, 9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 금리가 고금리고 제로금리 못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로금리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만에 온 인플레, 그 다음에 탈중국이라든지 글로벌 효율적인 시장 상품 가격을 망가뜨린 글로벌 밸류체인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제로금리 갈 수 있는 인플레가 안 돼요. 지금요. 인플레는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로금리 못 가고 미국 금리가 지금 5%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시장금리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빠지고 올랐다. 지금 예전처럼 금리를 팡팡팡 내려서 제로금리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금리에 적응하고 중금리에 적응하는 그 등락 과정에서 지금 빅테크가 괜찮고 우리나라 2000년대 반도체 괜찮은 것처럼 종목은 정말 선택과 집중되어 가는 것만 가요. 그렇게 중금리 고금리 시대에 개인도 마찬가지죠. 적응하는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야, 그래도 금리나 해주면 또 다시 제로금리 갈 수 있지 않겠냐? 우리나라 하반기 인하갈 수 있고 미국도 내년에 인하갈 수 있다는데 다시 제로금리 갈 수 안 간다니까요. 지금 중국을 패권 전쟁 대놓고 하는데 또 가겠습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이 다 망가졌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제가 1970년, 80년까지 끌어오면서 이 인플레 트랩에 걸렸다는 그런 글로벌적인 정치나 그런 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 기준도 있지만 제가 계속 보는 매크로에 대한 큰 뷰예요, 큰 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때 차별화 말씀드릴 때 했지만 이것저것 가는 거 뭐 싼 거 쉽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살아남은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큰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 좋은데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글로벌 안전자산인 달러를 다시 사서 글로벌 안전자산 달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진짜 인하할 때예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 한 달 전에 동결했죠. 7월 달에 또 인상한다 그러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물가가 또 잡혔고 고용이나 이쪽이 나쁘지 않고 경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8월 달 넘어서 9월 달 인상을 한번 다 한다는 게 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또 10월 달 뒤에 넘어가면 또 뭐 물가 가지고 경기 가지고 막 싸울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때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좋은 거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누가 바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큰 충격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나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작년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에 미국 금리 막 오를 때, 작년 초에 그때는 좋게 봤던 사람들이 야, 금리 인상하면 좋은 거야.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20년간의 그런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2006년 7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막 하다가 멈췄거든요. 근데 그때 장 좋았어요. 그리고 박살나고 나니까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니까요. 40년 만에 온 인플레 사이클, 중국이나 탈중국, 그 다음에 지금 이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오기 때문에 제로금리는 못 가고 고금리나 중금리 위에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금리를 올해도 내년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개인도 적응을 해야 되고 기업도 적응을 해야 돼요. 투자는 당연히 마찬가지죠.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모징 정신에 상당히 좋은 기회다. 하반기도 크게 봐서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반기도 우리나라 금리 나면 저는 좋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래서 항상 제가 투자할 때 머니 체이싱, 큰 돈을 쫓아간다. 왜? 돈이 제일 스마트해요. 내가 모르는 것도 이 빅머니 체이싱을 하면 결국 따라가면 확률이 높은 거죠. 확률이 높습니다. 효율적인 시장을 어쩌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이게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이게 디벨롭드 마켓이라 해서 선진국인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EM은 이머징, DM은 선진국. 선진국은 미국인데 뭐 뒤에 유럽도 보고 지금 일본도 하고 있지만 일단 미국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약하게 되면 중화권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시장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이 달러가 빠지잖아요.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성장주로 돈이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살아나니 많이 부양이 안 되고 소비가 문제라는데 사실 월가도 중국이 살아나길 바래.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목에 찼어요. 솔직히 미국은 비싸다니까 싸지 않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비싼 데서 싼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5월달인가 6월달에 이제 워렌 버핏 그 할아버지가 항상 이제 시장 상관없이 가치주 투자한다고 말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시장을 쫓아가고 가치적으로 투자했던 게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가치주 투자가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되게 힘든 기간을 맞이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40년 만에 온 인플레라든지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뀌고 그냥 시장을 안 보고 주식만 쫓아가서 좋은 기업 막 사는 게 미국 내에서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뭐 성장 스토리 만들어가는 미국에서 이제 월가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이, 리치 리세션 애들이 성장 스토리 만들고 싶어하는 그것도 보고, 테슬라 같은 케이스가 지금 워낙 갖다 뭐 앞으로 계속 된다고 지금 갖다 붙이지만 많이 올랐던 것들 비싼 미국에서 조금 경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확 빠지진 않을 거예요. 미국 꺼지면 안 좋은 거니까. 미국은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달러가 좀 떨어져주고 싼 애들, 지금 얼마나 밸류가 쌉니까? 그래서 중국은 물론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면 좋겠지만 이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미국 증시 계속 중국 증시 눈치 보면서 우리나라 새우였잖아요. 새우등 터지는 우리나라였는데 올해 한류가 얼마나 좋아요. 한국 컨텐츠, K 컨텐츠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떨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엔터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기도 하고,
지금 미국, 중국 싸우고 어쨌든 그렇게 공급망 만드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글로벌 탑이잖아요.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니마켓, 니치마켓, 이 틈새 시장에서 우리나라 예전처럼 미국, 중국 눈치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달러 약세되고 그 인플레 트랩에 걸린 고금리, 중금리가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선택 집중하고 정말 되는 것만 하고 우리나라 정치 옛날처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EM이 아니라 선진국을 하려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투자하는 분한테 되게 좋은 겁니다, 이거. 그러면 선진국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들은 외국 자산,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커져요. 올해 하반기도 저는 좋게 보는 이유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약화되는 거, 큰 흐름,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차별화되는 주력되는 섹터, 이런 기준으로 계속 선택 집중하자.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빠지고 우리 인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로금리 가는 게 아니다. 여전히 금리는 고금리, 중금리 등락하면서 올해도 내년도 갈 거다. 이런 게 사실 제 말에 오늘 말씀드린 기초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그냥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제가 쉽게 제 말씀이 와닿는 분도 계실 거고 어려운 분도 계실 테지만 금리와 은행, 그 다음에 환율 가끔 말씀드리는 거 달러 약세 때 좋다. 이머징 우리나라 정시에는 여러 가지 기회다. 하반기도 금리가 빠지더라도 확 빠지는 게 아니라 고금리, 중금리는 올해 내년 유지할 거다. 금리에 대한 전망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개인 생활이 편합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작년 11월 달에 고금리 채권, 확정금리 채권 9% 10%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채권을 정말 간만에 장기채 사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직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에 대한 얘기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